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랜 지인이나 상사가 이 일 좀 부탁하네 하면서 은근히 무언가를 청탁해 올 때 말입니다. 한쪽에선 정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고 다른 한쪽에선 원칙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 회사에서도 심지어 동창회나 종친회 같은 친목 모임에서도 이런 관계의 청탁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이런 문제를 아주 뼈아프게 지적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조귀사서 이관절상탁자 불가청시. 이는 곧 조정의 고위관리가 사적으로 편지를 보내어 청탁하는 일을 결코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의 말에는 부패와 청렴의 경계, 정과 원칙의 갈림길, 그리고 지도자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의 실제 사례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이 구절을 남긴 것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나 도덕 훈계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범조귀사서 이관절상탁자 불가청시, 즉 조정의 고위 관리가 사적인 편지를 보내 청탁하는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당시 조선 사회뿐 아니라 인간이 처한 권력과 관계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관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하자면 인맥 또는 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친분 관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관절은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와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관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일뿐 아니라 세금, 재판, 군역, 각종 허가권까지 실질적인 행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누구와 가까운가가 곧 힘이었고 이 힘은 고위 관리들의 사적 이익과 쉽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정의 고관이 사적으로 편지를 보낸다는 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번 일은 좀 봐주게, 내 측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신호입니다. 이런 부탁을 받는 지방 수령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조정의 실세,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급자입니다. 게다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간의 인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는 정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입니다. 정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아는 사람 부탁인데 한 번쯤 들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죠. 반면 원칙은 행정의 기준, 백성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 사람은 흔들리게 됩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인간의 흔들리는 지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말합니다. 불가청시, 곧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정에 끌려 원칙을 무너뜨리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이런 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서우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관료였는데 어느 날 조정의 고위 관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이 너희 고을에 있는데 이번에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으니 좀 봐달라. 표현은 점잖았지만 실상은 명백한 청탁이었지요. 이서우는 편지를 읽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고위 관리는 자신에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편지를 무시했다간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붓을 들어 짧은 답장을 적었습니다. 법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따를 뿐입니다. 사사로운 정으로 백성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세금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공정한 관리로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흘러 그 고위 관리조차도 그의 청렴함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서훈은 출세욕보다 공정함을 택했고 그 선택이 그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에서 정조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행정 조직이 점차 정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권력자들의 청탁과 인맥 정치는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능력과 포부를 가지고 지방관으로 부임했던 한 젊은 수령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그가 맡은 고을은 세금 징수와 토지 분쟁이 잦아 항상 민심이 흉흉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공정한 관리로 이름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부임 첫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이 고을의 사사로운 정의나 인맥으로 흔들리는 수령이 되지 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하겠다.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책상 위에는 점점 조정의 고관들이 보낸 사적인 편지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 한 명이 이 고을에 사는데 요즘 세금 문제가 생겼으니 한번 봐주게. 지방 토지 소송 중에 내 조카가 얽혀 있으니 잘 살펴주게. 처음엔 그저 정중한 표현의 서신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권력자의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몇 번은 고민 끝에 청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의 실세였던 한 관리가 은근한 압박을 넣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면서 무슨 행정을 하겠다는 건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군. 젊은 수령은 불안해졌습니다. 그 관리의 한마디면 자신의 인사와 승진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해의 세금 징수 기간에 벌어졌습니다. 영향력 있는 양반 가문의 조카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조정의 고위 관리가 그 문제를 살짝 눈감아 달라는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만약 그 청탁을 거절하면 강력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됐습니다. 그는 깊은 밤 서재에 홀로 앉아 편지를 붙잡고 고민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원칙을 지킬 것인가,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자. 큰일도 아니고 괜히 찍혀서 불이익 받느니. 그는 세금 문제를 조용히 덮었고 그 가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금세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령이 힘있는 가문만 봐준다더라. 역시 기대한 게 잘못이지. 똑같은 관리야. 이 불만은 서서히 쌓여갔고 마침내 마을의 유생들과 백성들이 합심해 상소를 올렸습니다. 수령이 특정 가문의 세금 부정을 알고도 눈감았습니다. 더 이상 공정한 행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상소는 조정의 감사에게 전달됐고 감사는 직접 고을로 내려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령이 청탁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드러났고 그는 곧바로 파직당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그의 명예와 경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건 그가 처음에는 분명 공정한 수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를 백성의 신뢰에서 완전히 끌어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조선 후기 청탁의 위험성을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청탁은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한번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행정의 중심축이 원칙에서 관계로 바뀌는 위험한 전환점이 됩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불가청시라며 단호히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탁을 거절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결코 동양 사회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인간 사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권력과 이해관계, 그리고 청탁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갈림길에서 원칙을 지킨 사람은 존경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었습니다. 서양의 역사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그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뛰어난 웅변가이자 행정가로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시대에 법과 원칙을 굳게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수많은 유력자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가문 사람을 세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이 재판은 우리 편이 이기도록 좀 봐달라. 표현은 점잖았지만 내용은 전형적인 청탁이었지요. 그때 키케로는 모든 청탁에 동일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로마의 법에 따라 행동할 뿐 개인의 청을 들어줄 수는 없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정치적 후원자나 동맹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이런 태도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원칙을 굽히지 않았고 훗날 로마 시민들로부터 정의로운 행정가로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강조한 건 단순했습니다. 법은 친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의의 기준이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근대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역시 청탁과 원칙의 문제에서 확고한 태도를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수많은 지인과 정치적 동맹자들이 인사청탁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 조카를 정부 요직에 앉혀달라. 우리 측근이 세금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 심지어 어릴 적부터 절친한 친구조차도 한 자리만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대부분의 청탁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인 자리는 사적인 정으로 채울 수 없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공화국의 기초는 무너질 것이다. 그의 이런 태도는 초기 미국 행정체계의 신뢰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사적인 청탁에 굴복했다면 미국의 행정은 출발부터 불공정의 늪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모두 관계와 압력보다 원칙을 앞세웠다는 점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인간관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공정함이라는 큰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이런 선택이 진정한 리더십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정약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사사로운 편지를 받고 청탁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백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는 키케로나 워싱턴이 강조했던 리더십과 본질적으로 같은 메시지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건 때로 외롭고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권력자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순간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키케로와 워싱턴은 그 점에서 청렴과 원칙의 리더십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역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탁을 거절하고 원칙을 지킨 이들이 결국 오랜 시간 존경받고 신뢰를 구축한 리더로 기억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다시 이 고전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청탁이라는 단어는 단지 뉴스 속 공직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크든 작든 이런 관계 청탁이 우리의 일상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창 모임에서, 친척 관계 속에서, 심지어 은퇴 후에도 이런 상황은 끊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50대 후반의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몇 년 전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창, 고향 친구, 심지어 멀리 떨어져 지내던 친척들까지 하나둘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진짜 출세했더라. 축하한다. 처음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통화를 지나면 이런 말이 슬그머니 따라옵니다. 혹시 말인데 우리 조카가 너희 회사 취업 준비 중인데 혹시 내가 한 번만 인사팀에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 부탁은 겉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냥 말 한마디만 해줘라는 식이지요. 하지만 김 부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은 정해진 절차가 있고 인사팀의 독립성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십 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한켠에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청탁의 무서운 지점입니다. 부탁은 언제나 부드럽게, 그러나 거절하기 어렵게 다가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와 작은 사업을 시작한 박 씨는 오랜 고등학교 동창들과 자주 어울립니다. 그런데 동창 중 한 명이 이런 부탁을 해옵니다. 내가 구청이랑 거래도 많고 지역 사람들 잘 안다며?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낸 사업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데 담당자 좀 잘 얘기해서 빨리 처리되게 도와줄 수 없겠니? 이 부탁 역시 단순히 지인 한 번 연결해달라는 수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행정 절차에 개입해달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박 씨는 한동안 고민에 빠집니다. 동창이기도 하고 예전에 나도 도움받은 적 있는데 이걸 거절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런 생각도 스칩니다. 만약 이 부탁을 들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혹은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면 이처럼 5060대에게 관계 청탁은 한 번의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오랜 인간관계와 감정, 체면, 사회적 위치가 뒤섞인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었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관계의 무게가 커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 특유의 정문화와 의리문화는 청탁을 더욱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친구 사이에 그 정도도 못해줘? 나 같으면 기꺼이 도와줬을 텐데. 이런 말 한마디에 괜히 내가 박한 사람,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되어 원칙을 접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정에 이끌려 원칙을 무너뜨리는 순간 행정의 기준이 흐려지고 신뢰가 무너진다. 이는 비단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직장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인간관계의 폭이 넓습니다. 그만큼 이런 관계 청탁의 시험대에 설 기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은퇴 이후의 평판과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곤 합니다. 짧은 부탁 하나, 단순한 인맥 하나가 아니라 나의 원칙과 이름을 걸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청탁을 들어주면 당장은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시 동주 씨는 믿을만해. 고맙네. 나중에 꼭 보답할게.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뿌듯하고 인간적으로 보람도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공정함이 무너지는 순간 신뢰의 기반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와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공정함은 그 기둥의 가장 밑바닥, 뿌리에 해당하지요. 한 번의 편의 제공, 한 번의 봐주기, 한 번의 예외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인식을 남깁니다. 저 사람은 결국 힘 있는 사람 편이야. 공정한 척하지만 결국 자기 편만 챙겨.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는 건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돌아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이미 색안경이 끼워진 것이지요.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는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부서장이 인사나 평가에서 특정 직원에게만 유리하게 대우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돌면 그 부서의 분위기는 단번에 바뀝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결국 줄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직의 동기와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공정함을 무너뜨린 건 단 한 번의 결정이었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의 부탁을 한두 번 들어줬을 때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은 한 번 생기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뢰는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범조귀사서 불가청시라고 단호히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에 휘둘려 청탁을 들어주는 행위는 단순히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정함과 신뢰 구조의 균열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수령이 고위 관료의 청탁을 한번 들어주면 그 고을의 백성들은 수령은 힘 있는 자의 편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백성의 마음이 돌아서면 그 수령이 나중에 어떤 좋은 정책을 펼쳐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심지어 가족관계 안에서도 공정함은 신뢰를 만드는 뿌리입니다. 한번 원칙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오해를 사더라도 꾸준히 공정함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 편도 아니야. 그냥 원칙대로 해. 이 말은 때로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가장 강력한 명함이 됩니다. 우리 세대의 삶에서는 이런 공정함의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사회 활동에서 쌓은 인간관계가 많기 때문에 부탁도 많아지고 그만큼 유혹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 후반의 평판과 신뢰를 결정합니다. 공정함은 당장은 차갑게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가치입니다. 정약용이 경고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청탁 한 번이 나의 이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신뢰는 거창한 말이나 거칠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공정하게 한결같이 눈앞의 이익보다 원칙을 중시할 때 비로소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돈보다 지위보다 더 강력하게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바로 공정함에서 비롯된 신뢰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후대의 모든 공직자와 지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관계로 얽힌 청탁, 사적인 부탁은 결코 들어주지 말라. 이는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 인간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맹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흔들리는 자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사람 사이의 부탁과 청탁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원칙이 중심을 잡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원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름으로 남습니다. 오늘의 주제 목민심서의 한 구절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범조귀사서 이관절상탁자 불가청시. 조정의 고위 관리가 사적인 편지로 청탁하는 일을 결코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격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백성의 신뢰를 얻고 역사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관계의 청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과 원칙이 충돌할 때 나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한층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전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